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 모두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큰아들은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 큰 며느리는 간호사입니다.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 며느리는 박사학위를 마친 후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교수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굳이 자식들의 직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해오다 건강 문제로 조금 일찍 퇴직했어요.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학벌에 대한 고집이 유난히 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꼰대 중에 꼰대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도 학벌이 좋다 보니 학력이 곧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살아보니 학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학벌과 상관없이 인성이 바른 사람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 덕에 두 아들이 좋은 학교를 나온 것은 나쁠 게 없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학벌이 좋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다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학벌이 전부일 수는 없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의 학벌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지방대학에 간호학과를 나왔다 보니 남편은 그 점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아들이 세무사인데 며느리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딱 보니 성품이 좋아 보이던데 당신은 모든 걸 학벌로만 판단하더라. 그래도 영 성에 안 차니까 그렇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이 나왔는데요. 사람이 착하고 성품이 온화하다면 된 거 아니겠어요. 큰며느리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학벌에 눈이 멀어 큰며느리가 보석이라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큰며느리에게 곁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첫째 손자 하준이에게도 싸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학벌 좋은 작은 며느리에게는 무한 애정을 쏟았어요. 작은 며느리는 명문대를 나와 박사 학위까지 마친 사람으로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남편이 딱 원하는 며느리감이었으니까요. 물론 작은 며느리가 낳은 손녀 지아를 대할 때도 남편의 눈에는 애정이 흘러 넘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놓고 차별을 하는데 어느 며느리가 속이 편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큰며느리가 불만을 가질 법도 할 텐데 큰며느리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태도를 담담하게 넘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도 참 현명했어요. 박사학위를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잘난 척을 하거나 거들먹거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만약 그런 이유로 조금이라도 우월한 태도를 보였다면 집안에 불화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나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두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의 표정이 왠지 밝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은 전문직이라 좋을 것 같아요. 큰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동선 학벌도 좋고 곧 교수 임용될 거잖아. 그 말에 작은 며느리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 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인맥도 중요하고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게다가 언제 임용될지도 모르고 아직 조교수도 못 됐는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 나이만 들까 봐 걱정이에요. 저도 형님처럼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거든요. 사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 눈치도 보여요. 어머님, 저 너무 한심해 보이죠?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가슴속 깊이 묻어둔 불안과 조급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한심하긴 뭐가 한심해.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잖니. 조금 늦게 피는 것뿐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렴.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그래. 맞아, 동서. 동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교수 임용되면 우리 멋진 데 가서 밥 먹자. 그제서야 작은 며느리가 얼굴을 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 그럼 정말 열심히 해서 꼭 교수 될 테니까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는 어느새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제 팔에 살짝 기대며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 작은 며느리가 애교를 부렸는데요. 듬직한 큰 며느리와 애교 많은 작은 며느리를 보며 제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평소처럼 팔짱을 끼고 진지한 얼굴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함께 뉴스를 보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는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화면 속에는 큰 며느리와 손자 하준이가 서 있었어요. 큰애랑 하준이가 왔네. 반가운 마음에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서 있던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할머니! 하준이의 맑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고 제가 두 팔을 활짝 벌려 품에 안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니?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큰며느리를 바라보자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양손 가득 든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마트에 갔더니 갈치가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아버님 갈치 좋아하시잖아요. 무랑 이것저것 같이 사왔으니까 요리해서 드시라고요. 딸기도 신선해서 좀 사와봤어요. 큰며느리가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남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뒤 가지고 온 봉투를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큰며느리의 손길이 익숙하고 정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는 딱 그 한마디만 한 채 그저 무표정하게 뉴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한숨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큰며느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장을 봐온 건데 그토록 무뚝뚝한 한마디만 던지다니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준이도 워낙 눈치가 빠른 아이라 그런지 할아버지가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듯 멀찌감치 떨어진 채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준이의 작은 어깨가 조심스럽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어요. 큰며느리가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제가 재빨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말을 꺼냈습니다. 바쁠 텐데 뭐하러 사왔어?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르면 되는걸요. 하준이가 갈치 먹고 싶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도 갈치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눈길을 하준이에게 돌렸는데요. 우리 하준이가 그랬어? 제가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자 하준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좋아하는 딸기도 사왔어. 나 잘했지? 그럼 우리 하준이 너무 고맙네. 근데 우리 하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크는구나. 저번에 학교 가서 보니까 반에서도 키가 큰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빠를 닮은 것도 있지만 엄마가 워낙 잘 챙기니까 더 잘 크는 거겠지. 거기다 태권도랑 수영을 해서 그런지 몸도 아주 다부지다니까. 하준이가 작게 태어나다 보니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요. 큰며느리가 워낙 바지런하다 보니
이유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건강식으로 골고루 잘 먹여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아주 잘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음에도 키가 또래보다 많이 크고 몸도 다부진 편이었으니까요. 제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는데요. 자식들 키울 때는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손주들은 보고만 있어도 마냥 예뻤습니다. 특히나 엄마를 닮아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한 하준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뉴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편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네랑 하준이가 억지로 시간 내서 왔는데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심드렁하게 중얼거렸어요. 아까 고맙다고 했잖아. 뭘 더 말하라는 거야? 제가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자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입을 뗐습니다. 잘 먹으마. 고마우면서도 꼭 이런다니까. 제가 큰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어요. 큰애야, 정말 고맙구나. 잘 먹으마. 우리 하준이도 정말 고마워. 제 말에 하준이가 입이 귀에 걸린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는데 낯선 번호였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슬쩍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거 물어보면 보이스피싱이니까 무조건 바로 끊어버려. 남편의 말을 흘려듣고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요. 여보세요? 할머니! 순간 멈칫한 채 물었습니다. 누구니? 할머니, 나 서지아야. 뭐? 지아? 너 어디서 전화한 거야? 나 엄마 아빠 집이지. 제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흘낏 보며 다시 물었어요. 지아 휴대폰 생겼어? 그때 남편이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가더니 서둘러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지아야, 너 휴대폰 생겼어? 누가 사줬어? 외할머니가 사줬어.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지 그랬어. 남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고 다시 입을 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왜 전화 안 했어? 할머니랑 통화 끝나면 하려고 했지. 암튼 내 이름 저장해. 알았어. 저장할게. 남편이 손녀와 통화를 하며 계속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해. 안 그러면 할아버지 삐칠 거야. 알았어. 앞으로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까 삐치지 마.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도 지아 많이 사랑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곁에 앉아있던 하준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준이는 단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소파를 문지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지만 남편은 여전히 지화와의 통화에 들떠 있었어요. 잠시 후 큰며느리와 하준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참아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하준이 앞에서 꼭 그래야 했어?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준이는 본척만척하면서 지아한테는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제서야 남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가식적으로 행동 못해. 지아가 더 예쁜 걸 어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지. 나이 들어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차별이라니?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난리야?
남편이 언성을 높였지만 저도 지지 않고 따져 물었어요. 온 가족이 밥 먹을 때도 그래. 당신은 지하 밥그릇에만 반찬 올려주고 하준이는 신경도 안 쓰잖아. 할아버지가 돼서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지아는 아직 어리고 하준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다 컸잖아. 그래서 챙겨준 것뿐인데 왜 버럭하고 난리야? 아주 말은 그럴싸하지. 하준이가 어렸을 때도 당신 안 그랬어. 그때도 유독 하준이한테만 무심했잖아. 남편이 그제서야 머뭇거렸습니다. 교육자라고 맨날 떠들고 다니면서 정작 그런 행동이나 하고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당신은 큰애가 지방대 나와서 하준이까지 싫은 거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 요즘 애들 말대로 당신은 꼰대야 꼰대. 그 말에 남편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결국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얼마 뒤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건은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이 혼자 지내는 동안 끼니 걱정은 하지 않도록 반찬을 잔뜩 만들어 두었어요. 반찬도 넉넉히 준비해 두었고 국은 냉동실에 얼려놨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짐을 챙긴 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반만 해서 먹으면 돼. 국은 냉동실에 있으니까 꺼내서 데워 먹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가서 연락할 테니까 전화 잘 받아. 내가 해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난리야. 그렇긴 하네. 암튼 잘 챙겨 먹고 있어.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행은 여고 동창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었어요. 오랜만에 다들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공항 가는 길이세요?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제가 오며 가며 아버님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아니야, 내가 반찬이랑 다 만들어놨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 먹을 거야.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정 급하면 배달시켜 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그래. 아버님 혼자 식사하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큰며느리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네, 어머님. 즐거운 여행하고 오세요. 역시나 큰며느리는 정말 속이 깊었어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저는 더욱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난 지 3일째가 되던 날 그 행복은 한순간에 깨져버렸는데요. 그날 큰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큰며느리가 하준이를 데리고 남편과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려던 참이었다네요. 그나들은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 두 사람만 가기로 했답니다. 집으로 출발하기 전 큰며느리가 미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데 출발한 지 10분쯤이 지나자 남편이 큰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네요. 네, 아버님. 통화 가능하니? 네, 마트에 잠깐 들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데 약간 거칠고 힘이 없어 보였다네요. 그럼 올 때 약국에서 소화제 하나만 사다 주련. 소화제요? 아버님 혹시 체하셨어요? 이상하게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네. 체한 건지 가슴도 답답해서 말이야. 알겠어요. 소화제 사갈게요. 그럼 오늘은 죽으로 드셔야겠네요.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큰며느리가 걱정이 되었기에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1층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하준이에게 말했다네요. 하준아, 엄마는 약국 좀 다녀올 테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 알았어. 빨리 와. 하지만 잠시 후 하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엄마, 빨리 와. 할아버지 쓰러지셨어. 순간 큰며느리의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급히 물었다네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쓰러지셨어? 갑자기 가슴을 막 잡고 쓰러지셨어. 엄마, 어떡해. 하준아, 침착해야 해. 엄마한테 배운 거 떠올리고 맥박 확인해봐. 하준이는 할 수 있어. 그동안 엄마한테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 숨 안 쉬어. 심폐소생술 해야 하는 거지. 하준이는 할 수 있어. 엄마 갈 때까지만 해볼게. 엄마가 119에 신고해줘. 전화가 끊겼고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졌지만 큰며느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곧장 아파트를 향해 뛰었다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한가운데서 하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준아! 큰며느리가 하준이를 불렀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집중한 채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네요. 작은 손으로 힘껏 눌러대는 모습,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답니다. 그때 119 구급차가 도착했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했고 남편은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때 하준이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날 큰며느리에게 연락을 받고 저는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 뒤에도 한 차례 더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어요. 언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남편이 깨어나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남편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른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 우리는 감사함에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겁니다. 그 후 남편은 치료를 받으며 차츰 건강을 회복해갔고 퇴원 후에도 정성껏 관리를 받으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단연 큰며느리였어요. 간호사인 큰며느리가 있었기에 남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약 복용부터 식단 조절까지 큰며느리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큰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예전과는 달리 조용히 큰며느리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태어난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메우고 모처럼 밝은 분위기 속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하준이가 당신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초등학생 손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의사랑 간호사들도 깜짝 놀랐다잖아. 근데 하준이는 심폐소생술을 언제 배운 거니? 그러자 큰며느리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혹시 몰라서 제가 알려줬어요. 전에 하준이가 수영장에서 수업 받았을 때 거기서 어떤 분이 심장마비가 왔던 모양인데 강사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하준이가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날 그분을 살리는 걸 보고는 저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 뒤 몇 번 반복 훈련을 시키긴 했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실전은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준이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그리고 얼마나 고맙고 또 대견했는지 몰라요. 큰며느리가 하준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 남편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어요. 우리 하준이가
당신을 살린 거야. 당신 이제 하준이한테 무조건 잘해야 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하준이를 바라보자 하준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남편도 한동안 하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님. 하준이랑 형님 아니었으면 아버님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역시 저는 현명한 형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하준이가 아버님 생명의 은인이네요. 작은 며느리의 유쾌한 말에 분위기가 살짝 가벼워졌고 순간 지아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하준이 오빠가 할아버지 생명의 은인이니까 할아버지는 하준이 오빠한테 엄청 잘해야겠네. 할아버지 휴대폰에 하준이 오빠를 생명의 은인으로 저장해. 그리고는 하준이를 향해 활짝 웃으며 외쳤어요. 오빠, 완전 멋있었어. 하준이 오빠가 지아 오빠라서 너무너무 행복해. 오빠, 할아버지 살려줘서 고마워. 나도 앞으로 오빠한테 잘할게. 그 말에 가족 모두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지아가 하준이를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 주책맞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토록 화목하다 보니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우리를 둘러보던 남편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가족밖에 없더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병원에서 심정지가 왔을 때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 남편의 말에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당신은 심정지가 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경험이라니? 다들 유체 이탈이라는 말 들어봤지? 유체 이탈?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그거 말하는 거야? 너무나 뜬금없는 말이다 보니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심정지가 오면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제 표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는데 내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공중에 붕 떠 있더라고. 남편의 말에 가족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어요. 그때 의사가 나한테 심폐소생을 하는 게 보였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기계로도 했잖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서 중얼거렸어요. 맞아, 기계로도 했지.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내가 붕 떠 있다가 병실 벽을 뚫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거기서 큰애랑 작은애가 우는 게 보였어. 작은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제가 울었던 것도 보셨다고요? 그래, 네가 울면서 무능력해서 교수 되는 것도 못 보여드렸는데 가시면 안 된다고 통곡했잖니. 그 와중에 너 때문에 웃음 나와서 혼났어. 그 말에 작은 며느리의 눈이 커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맞아요, 아버님. 제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거봐라. 내가 분명히 유체 이탈을 했다니까. 결국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남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우리 하준이는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통곡을 했잖아. 남편이 하준이를 빤히 바라보자 하준이의 작은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준이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하준아, 그때 정말 그랬어? 제가 다시 묻자 하준이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남편을 향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유체 이탈을 한 거야? 그랬다니까. 남편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가족들이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때 생각했어.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아마도 그동안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걸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싶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정말 많은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큰며느리와 하준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심장마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겁이 덜컥 나기도 했고, 만약 늦은 밤이나 새벽에 또다시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아서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이루질 못했거든요. 결국 불면증이 생긴 채 힘들어하자 제 상태를 알아차린 큰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본가로 들어갈게요. 뭐? 합가를 하자는 말인 거니? 어머님 지금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다 어머님까지 큰일 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간호사다 보니 매일매일 아버님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너까지 불편하게 할 수는 없지. 불편하긴요. 저도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큰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큰아들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남편도 그 변화가 싫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안심이 된다는 듯 큰며느리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며칠 전 남편이 하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요. 환하게 웃으며 따라 나서는 하준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둘이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앞장섰고 하준이는 조용히 따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후 베란다 창문을 무심히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하준이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어찌나 뭉클하던지 울컥한 감정이 밀려오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가끔씩 남편의 유체 이탈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마치 미스테리 같은 유체 이탈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날 남편이 본 장면들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보니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소중한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